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 큰일입니다. 네. 10일, 12월이니까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어제? 네, 어제. 한 2만 7천 명 붙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보다 한 5천 명 정도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시자 대비는 한 23%. 접수자 대비로는 한 5%? 접수자 대비로는. 접수한 분 중에 안 온 분들이 꽤 되고요. 한 23만 명 접수했는데 18만 명이 응시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재정에 보탬을 좀 주신 분들이죠. 돈만 내놓고 안 보신 분들이. 왜 안 봤을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접수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작년에 1차만 붙고 올해 1차가 면제된 분들, 올해 2차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붙어야 되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그랬고 58%밖에 못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을 날린 거예요, 그분들은. 작년에 1차 붙었으면 올해 죽어라 해가지고 2차를 끝냈어야 되는데 올해 2차가 떨어졌어요. 그럼 내년에 1차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려면. 4명이, 10명 중에 4명이 떨어진 거예요. 아깝죠? 아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1차만 붙은 분들이 그 다음에 2차 보실 때 늦게 시작을 해요. 한 3월이나 5월달쯤 돼야 시작을 해요. 그럼 늦어요. 근데 그걸 모르세요. 그렇게 처음부터 빡세게 하셔라. 그래, 나에게 좀 여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제 말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으세요. 실패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좀. 그 다음에 1, 2차 동차로 붙은 분들도 한 반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차 면제돼서 2차 붙은 분들이 합격자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 2차 동차로 붙은 분들도 꽤 되죠. 절반 정도 되니까 한 13,000명 정도. 어떻게 하면 우리 내년에 이걸 1차를 동시에 붙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1, 2차 다 붙는 경우 있고, 나중에 2차를 조금 소홀히 해서 1차만 붙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오로지 2년 계획으로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예외로 하고 1, 2차를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1, 2차를 다 붙을 수 있을까 한꺼번에. 방법이 딱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라는 대로. 그래야 붙어요.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합격자 중에 대부분이 그래요. 간혹 가다가 무슨 기출문제만 끄적끄적 보고서 붙었다는 합격 후기, 예?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인강만 몇 번 듣고 됐다는 합격 후기,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 공인중개사 각종 광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합격자 모임 같으면 막 바글바글 모였고 막 합격자 모임 했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학원을 등록을 하셨으니까 결석하지 말고 꾸준히 나와요. 들어. 그게 일단 공부예요. 그것만 꾸준히 하셔도 반은 넘어가요. 반은. 물론 이제 이게 따라줘야 돼. 이건 당연히 따라줘. 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이 고스톱하고 비슷해요. 합격이. 운칠기삼이라고. 운칠기삼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죽어라 노력을 해도 뒤로 자빠지면 코가 깨지는 운을 갖고 계시면 그 해. 예? 마트에서 줄 섰는데 맨날 4줄만 안 나가. 이런 분들. 신호대기 하는데 4줄만 앞에서 뭐 버벅거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죽어라 해도 못 붙는 거예요.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반대로 아까 기출만 끄적끄적했는데 붙었다고 합격 후기 오시는 분들
운빨이 7에 달한 거야. 그분들은 그 해 뭘 해도 돼요. 근데 극히 드물지요. 그럼 우리처럼 평균적인 운빨을 가지고 있는 분들 3.5 예? 뒤져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쳐서 6.5. 그래서 민법 목표 점수가 65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출발점이 학원 안 빠지시는 거예요.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강의를 인강으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학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원 나오라는 얘기 이렇게 빙빙 돌려갖고 길게 했어요. 나오신 분들은 괜찮고요. 듣고 가시면 돼요. 자, 지난주까지 뭘 들었을까? 민법을 보고 있었죠. 민법 중에 총칙 보고 있죠.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이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라는 인간의 행위, 매매 계약 같은 게 법률 행위라 그랬죠. 계약 같은 걸 법률 행위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거 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 유효 요건이라고 법률 행위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3개가 있었죠. 당사자는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법률 행위에 필수 요소가 있었죠. 의사표시라고.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요건이었어요. 일반적 유효 요건. 그다음에 특별 유효 요건이라고 내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인이 대리행위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대리행위를 해야 그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아무리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해서 무권대리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거까지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근데 뭐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151페이지.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죠. 이제 그거 따로 모아서 이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경우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이제 모아서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무효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유효 요건이 뭔지를 봤고 그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잖냐, 그럼 무효인 행위는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냐, 이런. 먼저 무효. 법률 행위가 계약이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법률 행위죠. 계약이 법률 행위라고 했어요. 갑이 만취했었다. 그럼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란 말이죠. 서로 뭐 주고받은 게 있었다면 그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만취해 있었거나 반사회 질서 행위거나 허위 표시거나 뭐 그러면 무효라 그랬죠.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이게 무효가 돼요. 두 번째, 무효 사유. 어떠한 경우에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가? 쭉 봤어요, 여기서. 그렇죠?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무효 사유. 세 번째, 오늘 입문 과정에서 이 무효의 종류를 좀 구별을 좀. 오늘 입문 과정에서 목표가 요 무효의 종류 구별하는 거예요. 한 장을 넘기면 152페이지 무효의 종류라고 해서 1번, 2번, 3번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이 전부 무효, 일부 무효라고 되어 있고요. 3번이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하고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두 가지를 오늘 구별합니다. 오늘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자, 먼저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를 구별하는데 어디를 먼저 확인하시냐면 128페이지를 가보세요. 128페이지를 가면 4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제 103조가 있어요. 우리 이거 봤었죠?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효예요. 반사회질서행위. 근데 무효로 한다. 그걸로 끝났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104조가 있어요. 역시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두 장을 넘기세요. 132페이지. 132페이지를 가면 맨 위에 107조가 있고 1항에 보면 끝이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항에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도 하단에 보면 허위 표시라고 해서 108조 1항에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두 개는 무효로 한다로 끝났는데 지금 본 두 개는 무효로 한다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다만 뭐가 하나 더 붙었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다르지 않냐? 그래서 구별해요. 앞에 거 두 개를 절대적 무효, 지금 본 걸 상대적 무효 이렇게 구별하자라고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무효로 한다. 끝. 이게 절대적 무효. 무효로 하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 하자? 상대적 무효를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대놓고 상대적 무효를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골라야 돼. 그래서 152페이지를 가면 152페이지 절대 무효, 상대 무효가 있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상대적 무효가 예외라고 돼 있고 그 상대적 무효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요 예외적인 거 두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를 골라라. 그럼 요거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왜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이름을 붙였나요? 이런 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전부무효, 일부무효는 나중에 보고 세 번째로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돼 있는데 확정적 무효는 말 그대로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불확정적 무효는 무효는 무효인데 유효로 바뀔 여지가 남아있어. 그게 불확정적 무효예요. 우리 지난주에 무권대리라는 걸 봤죠.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본인에게 무효라 그랬어요. 하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권대리 행위 같은 것들이 전형적으로 불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하단을 봅니다.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라고 되는데 이 유동적 무효가 바로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무효예요. 하지만 추인을 하거나 인가를 받거나 등등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 이거를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4개가 있어요. 불확정적 무효가. 그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본 거예요. 무권대리라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오늘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기본이 되는 걸 생각합니다. 중개사법 시험 범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허가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토지에 대한 투기가 심한 지역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라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면 무효로 한다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 10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그 거래계약의 특별한 유효요건이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특별 유효요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고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각과 을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단 토지를 매매를 해요.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쵸?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근데 거래하고 나서 나중에 각과 을이 공동으로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때 유효가 돼요. 거래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거래 후에 허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 예를 들어 거래를 1월 10일 날 했다. 허가는 1월 30일 날 받았다. 그럼 1월 10일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요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간단히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가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을이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을이. 그럼 당연히 1월 20일이 되면 갑은 을에게 중도금 내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때 을이 주면 괜찮은데 안 줘. 갑이 을이 중도금을 안 준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거래 허가 전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근데 무효라는 건 뭐였어요? 계약상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게 무효였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당연히 판결하겠죠. 네가 아무리 1월 20일 날 대금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기 전에는 중도금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약속했으니까 내놓으라고 하겠죠. 근데 대법원은 생각이 달라요. 아무리 약속했어도 무효잖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런 식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 이 허가를 신청할 때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가자 그랬더니 한 놈이 안 간다 그래. 갑이 을한테 야 가자. 야, 을이 안 간대. 그럼 당연히 갑은 가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을도 같이 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무가 뭐냐 도대체. 아니 무효라 그랬는데 왜 권리 의무가 생기냐. 그렇죠? 둘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둘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무효라고 그랬지 않냐. 근데 왜 권리 의무가 생기냐. 그 권리 의무가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나중에 추가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유동적 무효인 불확정적 무효 개념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기본 뜻. 허가는 특별 유효 요건이고 거래 후 허가이기 때문에 거래를 한 때부터 허가받을 때까지 무슨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고 따라서 계약상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할 의무는 생기다. 딱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53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 5줄 이렇게. 또 기억 이런 것들 니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쭉 새끼쳐 나오는 거예요. 지문들이. 기본이 되는 걸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됐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일부 무효가 있고 오른쪽에 무효행위 전환이 있고 하단에 무효행위 추인이 있어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거 봤다가 괜히 머리 지진납니다. 입문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보면 그건 입문 과정이 아니야. 심화 과정이지. 그죠? 그래도 난 책이 있으니까 궁금한데? 궁금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1월달, 3월달에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은 딱 요렇게만.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종류와서 절대 무효, 상대 무효와 확정적, 유동적 요것만 구별을 좀 해두세요. 두 번째가 취소가 나옵니다.
156페이지. 우리 취소 앞에서 한 두 개 했었죠. 착오로 계약을 하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에? 그럼 취소라는 게 뭐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이 유효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럼 무효여야 되죠? 아니야. 법은 유효로 일단 했다. 유효. 유효해. 하지만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 유효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한 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 이걸 취소라고 해요. 그래서 유효한 계약을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취소예요. 민법이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착오나 사기 강박처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갑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까요? 갑한테 가서 따질까요? 가만히 있어요? 따져요? 안 따진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이 며칠 있다가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나 황당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갑한테 따지겠죠. 야, 왜 네 맘대로 계약을 취소하냐? 그렇죠? 우리 식당 예약만 해도 식당 주인이 일방적으로 자리 없다고 취소하려면 뚜껑 열리는데 안 열려요? 다른 식당으로 가요? 자리가 없구나 그렇게? 아니죠. 내가 예약했는데 왜 네 맘대로 취소하냐고 따져야지. 어제 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갑이 이렇게 말을 해.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워서 취소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긍을 하고 돌아가실까요? 무슨 개소리냐고 더 따져야 될까요? 더 따져야죠. 무슨 꿈자리가 사났다고 계약을 취소해.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이걸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반발을 하니까. 이때 이 취소 사유가 뭐냐? 감사하기도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리고 계약 당시 존재해야 돼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30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30일 날 잔금을 안 줘. 갑이 을이 잔금을 안 준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잔금을 안 준 건 계약 이후 사유예요. 그렇잖아요. 계약은 1월 10일 날 했어요. 잔금은 30일 날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 그러면 30일 날 사유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땐 취소가 아니라 해제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걸 같은 걸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해왔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구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취소 사유는 언제 존재해야 된다? 계약 당시.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 날, 그날 갑이 미성년자였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갑이 착오가 있었거나 갑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거나 딱 요것만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민법에. 암기, 취소 사유, 재착사강 이렇게. 이게 우리 민법상 취소 사유예요. 다른 걸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취소권자. 자, 여러분이 친구하고 장기를 두고 있는데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는 병, 얄밉죠? 훈수 두는 사람 얄밉죠?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근데 훈수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갑자기 판을 엎어버려, 얘가. 갖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병이 취소할 수 있나? 못해요. 당사자가 취소해야죠. 왜 엉뚱한 제3자가 취소를 해?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법에서 정해놨어요. 아무나 취소 못한다. 요 사람들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걸 취소권자라고 합니다. 누가 취소할 수 있나? 제한능력자. 갑이 계약할 때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부모가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부모는 대리인이에요. 부모 취소할 수 있어요. 부모 외에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다. 착오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에 좀 전에 말했어요. 대리. 네? 대리인도 미성년자의 부모인 법정 대리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죽었어요. 상속인이 나오겠죠. 그렇죠?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딱 여기까지만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를 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외우는 거 이것도. 취소사유, 제착사강.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외워야 돼. 네 번째. 누구한테? 직접 상대방한테. 갑이 을과 계약을 했습니다. 갑이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를 이유로 을과 계약을 취소합니다. 근데 을이 아니라 병한테 가서 계약을 취소한다 그래. 그럼 병은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하냐고 그러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직접 상대방. 다만 직접 상대방이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 못하죠. 누구한테 해야 돼? 상속인. 상속인을 뭐라 그랬어요? 포괄 승인. 이렇게. 일단 취소와 관해서는 오늘 입문과정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 세 가지 너무 힘들다.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의 상대방.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암기의 문제예요. 아, 우리 민법이 이렇게 정해놨구나. 그 다음에 갑이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다. 그럼 갑에게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 권리를 행사를 해야 취소가 돼요. 취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냥 유효입니다. 이때 갑이 취소를 할까 말까?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권리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입니다. 갑에게 취소권이 있을 때 갑은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면 되고 취소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을이 와가지고 취소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취소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취소한다면 상대방 동의 승낙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일방적인 의사표시. 갑의 마음이에요. 갑이 취소한다. 그럼 취소되는 거예요.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 라는 의사를 직접 만나서 말로 하는 경우, 두 번째 전화로 하는 경우, 세 번째 문자 보내는 경우, 네 번째 카톡, 다섯 번째 메일, 여섯 번째 내용 증명.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다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돼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을에게 도달만 시키면 돼요. 말로 해도 되고 문자 해도 되고 내용 증명을 해도 되고. 이유는 법이 취소할 때는 꼭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걸 분류시키라고 해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상대방과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놔야 되죠. 내용 증명으로 보통 보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꼭 내용 증명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분류식. 네 번째,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명시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나 글로 말하는 거예요.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명시적인 거예요. 반면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묵시적인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배고프니 밥 먹을래 그랬을 때 아이가 배고파 밥 줘. 명시적이죠. 고개를 끄덕끄덕 묵시적이에요. 이렇게 말이나 글로 표시하는 걸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 한다? 명시적, 묵시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을이 땅 내놔 그랬을 때 갑이 싫어. 이것도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계약을 취소할 거야. 따라서 땅 못 줘. 거기서 나는 계약을 취소할까 말을 쏙 빼고 못 줘.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처음부터 무효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언제부터 무효? 요거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요. 처음부터 무효를 뭐라 한다고요? 소급해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1월 30일 날 취소했을 때 3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0일부터.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걸 소급무효라고 합니다. 요거요. 맨날 그때부터 무효라고 나와요. 취소한 때부터 무효라고 나와요. 근데 맨날 틀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여기서 또 왜 처음부터 무효인가? 그거에 설명드리려면 길어. 말이 궁금한 분들은 찾아와. 한 30분에 걸쳐 설명드릴 테니까. 민법의 대원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때부터.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아까 취소할지 말지는 자유라 그랬죠? 취소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안 하고 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2019년 11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에게 취소권이 생겼어요. 취소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라 그랬죠? 그죠? 갑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다가 갑이 2059년에 취소를 했어. 계약을. 계약하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취소를 했어. 그럼 을은 황당할까요? 안 황당할까요? 황당하죠? 무슨 뜻이에요?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취소권이 천년 만년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취소권이 소멸해요.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지 않고 천년 만년 취소권이 존속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취소권은 영원히 존속한다.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을이 다 죽어갈 때 한 60년 뒤에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특별한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취소권을 소멸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 취소권 소멸 사유 3가지. 요게 좀 어려워요. 오늘은 취소권 소멸 사유가 왜 필요한가?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 소멸 사유 중에 하나만 확인할 겁니다. 하나만. 160페이지. 가면 146조에 취소권은 뭐뭐 한 날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9년 11월 계약을 했는데 취소권이 생겼어, 가백에. 취소하지 않고 2019년 11월이 경과되면 더 이상 가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10년도 길지요. 그렇죠? 10년도 길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기본은 10년이고 10년도 기니까 별도의 제도들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별도의 제도들은 어려우니까 다음 과정으로 넘기고 오늘은 취소와 관해서 딱 이렇게 6가지 기본이 되는 내용 요거 머릿속에 넣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56페이지 돌아가면 취소의 뜻이 있고요. 의, 밑에 취소 권자가 있죠. 밑에 자세한 내용은 보지 마시고 그냥 제착사강 대승. 오른쪽에 취소의 방법.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죠. 일방적인 거.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과 포괄 승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장 넘겨 취소 효과. 중요한 조문이 하나 나왔죠. 141조.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잊지 말자. 처음부터 무효. 절대로 잊지 말자. 그죠? 잊지 말자. 그리고 나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소멸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게 됩니다. 됐죠? 무효와 취소는 오늘 입문 과정에 딱 이 정도를 뼈대를 잡아둡니다. 안 어렵죠? 제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수강생 한 분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원장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대요. 어려운 건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려워요? 낯설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죠. 이런 걸 생각해보고 산 적이 없으니까 낯설 뿐이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요. 계약하면서. 술 취해서 계약해봤고요. 미성년인 애가 지멋대로 계약하는 거 눈 보고 봐왔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낯설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게 낯선 거하고 어려운 걸 착각하신 거야. 지금까지 이런 걸 모르고도 잘 살아왔으니까 싫은 거야. 이런 거 복잡한 게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럼 할 수 없죠 뭐. 시험 그만두셔야죠. 그분은 제가 볼 때 아마 11월 달이나 12월 달 내로 포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시험 공부하겠다고 칼을 뽑아서 뭐 두부라도 쓸어야지 말이지. 그렇죠? 낯선 거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민법 총칙 이제 마지막 무효 취소 받고 부관이란 걸 봅니다. 이건 어려워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이 되는 개념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부관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몇 번 해본 거예요. 여기 혹시 공부한다고 했다니까 남편이나 부인이 합격하면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 여기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아무도? 다른 데는 있던데. 예. 어제도 어떤 분이 남편이 500만 원 주기로 했대요. 자기 붙으면. 어떤 분은 부인이 차 바꿔준다 그랬대. 계약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뭐라고?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 사주겠다. 계약을 한 거예요. 약속이란 게 계약이에요. 우리 자녀한테도 이런 약속 가끔 하죠. 전교 5등 안에 들어라. 에? 폰 바꿔주겠다. 게임기 사주겠다. 약속하죠. 약속이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 계약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왜? 을은 아직 가백에 자동차 내놔. 폰 바꿔줘. 권리가 없어요. 권리는 언제 생겨요? 시험에 붙거나 5등 안에 들어야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험에 붙거나
5등 안에 드는다는 게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걸 부관이라고 해요. 이런 걸. 이런 걸 부관이라고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관이란 건 당사자사 일단 계약은 한 상태예요. 약속은 한 상태인데 그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장래 발생하는 사실. 이거 다 장래 사실이죠. 계약 이후에 생기는 사실이죠. 미래 사실이에요. 장래 발생 사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이 차를 사주려면 시험에 붙어라. 폰을 바꿔주려면 5등 안에 들어라. 이렇게 법에서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거 누가 갖다 붙인 거예요? 갑이. 당사자가 갖다 붙인 거예요. 요거를 부관이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관의 개념 요소 3가지를 오늘 완벽하게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저를 피해 다니세요. 저하고 마주치는 순간 제가 여쭤봅니다. 부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하고 마주치지 마세요. 물어볼 거예요. 부관이 뭐예요? 대답하셔야 돼. 못하면 10,000원. 예? 저하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난 못하겠다. 할 수 없죠 뭐. 외우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관, 장래 사실. 그걸 뭐라 한다? 부관이라 한다. 이 부관의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종류 2개를 오늘 기억하고 끝냅니다. 요거는. 부관은 더 이상 의하고 종류 2개만 구별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생일이 되면 선물로 자동차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직 을은 생일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일이 되면 자동차를 사주려 했으니까 생일이 된다는 것도 효력을 좌우하죠? 장래 사실이죠? 갑이 갖다 붙였죠? 부관이에요. 시험에 붙는다, 5등 안에 든다, 생일이 된다, 다 뭐예요? 부관. 그런데 위에 거 2개는 시험에 붙을지 5등 안에 들지 불확실해요. 하지만 밑에 거 생일이 되는 거 확실하죠? 생일만 쏙 건너뛸 수 있어요? 못 건너뛰잖아. 장래 발생 사실 중에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더란 말이죠. 이럴 때 불확실한 걸 이름을 붙이자. 조건이라고. 확실한 걸 이름을 붙이자. 기한이라고. 그래서 부관에 조건과 기한 2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더 있는데 당연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행히도. 우리 시험 범위의 부관이 2개. 조건과 기한. 이때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해요. 근데 조건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죠. 불성취도 있을 수 있죠. 조건은 성취 또는 불성취 이렇게 돼요. 반면에 기한이 발생하는 거, 생일이 되는 거, 이걸 기한 도래라고 합니다. 근데 기한 불도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멈춰지면 혹시 가능할지 몰라. 하지만 시간은 멈추질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불도래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건은 성취나 불성취가 있을 수 있지만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 오늘 딱 이 2가지만 머릿속에 넣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부관 나머지는 아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내용은. 책 보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그러니까 2가지 오늘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괜히 머리만 아파요.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의 내용은 범죄의 유효 요건과 관련해서 5개 파트를 한 거예요.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사의 타당성, 비정상적 의사표시, 대리, 오늘 본 거 무효와 취소, 부관까지. 그렇죠? 이렇게 5파트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맞으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올해도 보니까 여기뿐인가 저한테 연락 온 분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의고사 점수가 민법이 50점을 넘지 못한 분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험 보러 갈 때 걱정 많이 하셨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더 나와요. 걔가 계속 그랬어요. 75점 맞았대. 네? 적게 맞은 거예요. 80점은 맞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돼요. 믿음이 합격으로 인도합니다. 뭐가? 믿음이. 믿고 따라오면 뭘로 인도한다? 합격으로. 단 뭐가 있어야 된다? 운빨이 조금 따라줘. 운빨이. 예전에 제가 같이 강의하던 제 위에 윗기 선배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시험에서 그 시험장을 이렇게 자기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마다 좀 이렇게 허그를 해달라 그래갖고 몇 분은 허그를 해줬나 봐. 허그해준 분이 다 붙었어. 그래 그 다음에 소문이 났어. 다 붙는다고. 하루 종일 시험장 가셔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떨어진 분들도 계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해. 운빨이라는 게 그런 거. 믿고 따라오세요. 민법 총칙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법률 행위가 유효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권리와 의무가 생겨졌어요. 그 중에 어떤 권리가 생기냐 궁금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물권 파면이 나오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이 뭔지를 받고 유효하다 그럼 권리가 생긴다. 어떤 권리가 생기냐? 대표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있어요. 민법에는. 물권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14문제, 총론 부분 4문제. 간혹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 미치겠어 이거. 이 비율을 왜 정해놓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강론에서 보통 10문제, 근데 간혹 13문제가 나오고. 어쨌든 합쳐서 14문제가 나오고요. 강론에 가면 우리 민법상 8개의 물권이 나와요.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그 각각의 물권이 뭐고 그 물권의 효력이 뭔가, 저당권의 효력이 뭔가, 지상권의 효력이 뭔가, 이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총론에서는 그 각각의 물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 요거 미리 보는 거예요. 공통적인 걸 보고 개별적인 걸 보게 됩니다. 자, 요때요 총론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물권의 기초 부분 한 문제, 물권 변동 부분 한 3문제 보통. 이렇게 총론이 기초 부분과 물권 변동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초, 물권의 뜻, 그리고 그 특징, 이게 첫 번째로 나와요. 물권의 뜻과 성질이 나옵니다. 자, 물권이 뭐냐? 물건,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신 책,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주택가처럼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우리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물건을 사용, 수입, 처분하는 권리, 요게 물건이에요. 물건을 사용, 수입, 처분하는 권리. 요거를 물건을 지배한다. 요렇게 말을 해요. 물건을 사용, 수입, 처분하는 걸 뭐라 한다? 지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어떻게 지배하느냐?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독점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요 3가지 개념,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이 뭔지는 직관적으로 다 알아요.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그게 물권이야. 내가 어떤 물건을, 책이 됐든 옷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뭘 내가 사용하는 거, 이게 물권이야. 다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해요. 요거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채권과 비교를 간단히. 채권은 채권자가 사람이죠. 채권자라는 사람이 채무자라는 사람한테 돈을 갚아라 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뭐라고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돈을 갚아라. 채권이죠? 여러분이 이정환에게 민법 강의하라. 채권입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한 채권자예요. 저는 채무자고. 이게 채권인데, 첫째,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행사할 수 있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병한테 갚아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상대적 권리라고 해요. 특정인에게만 행사. 이게 상대적 권리. 반면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 이게 내 거다라는 사실을 나한테 이 물건을 판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옆 사람, 길 가는 사람, 대한민국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해요. 이게 물권의 특징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걸 각각 절대적 권리, 상대적 권리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채권. 돈 갚아라. 안 갚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죠. 돈을 갚아라 그랬을 때 갑이 갚아줘야 채권은 만족을 얻게 돼요. 채권이 실현이 되고 채권이 만족을 얻으려면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걸 간접적이라고 말을 해요. 타인의 협조가 필수적인 권리, 그걸 뭐라 하냐? 간접적 권리. 반면에 물권, 내가 내 책에 밑줄을 긋는 거, 책이라는 물건을 사용하는 거죠. 옆 사람한테 네가 자주면 되죠. 협조를 해줘야 돼요. 옆 사람이 밑줄 긋을 때. 내가 그면 그냥 그면 되죠. 내가 그냥 직접 그면 돼요. 그걸 직접적 권리.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 있다. 그거를 직접적, 간접적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으로 채권. 자, 여러분은 다 저한테 민법 강의하라고 청구하는 채권을 갖고 계신다 그랬죠.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저를 저기 구석으로 데려간 다음에 민법을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강의하라. 독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평등하게 존재해요. 채권은 독점성이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내 물건은 나만 사용. 그러니까 뭐예요? 독점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물권의 뜻과 그 특징을 채권과 비교해서 머릿속에 간단히 넣어두세요. 지금까지 30회 시험 중에서 딱 한 번 나왔었어요.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라 이렇게.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물권의 주체라고 누가 물권을 가질 수 있는가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고요. 나중에 공동소유 가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 물권의 객체라고 해서 물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물건도.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물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간단히 알아둬야 될 몇 가지는 있어요. 먼저 물건이 뭐냐? 다 알지요? 다만 우리 민법은 98조에서 물건이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전기도 물건이네요? 그쵸? 물건이에요? 전기 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손 따가지고. 도전죄라고 있어요. 전기 훔친죄라고. 물건 훔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게 물건이에요.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이 물건의 종류를 세 가지로 규정해놨어요.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역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감사하죠? 다만 또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구별합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에요. 우리 민법상. 그 다음에 요 놈은 토지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뿌리 받고 있는 거예요. 요 놈들 중에서 건물하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있어요.
요때 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죠.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따로 있어요. 반면에 요 놈들은 토지의 일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예외도 있겠죠. 어쨌든 예외는 조금 이따 나중에 보고 원칙은 토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수목 같은 것들은 별도의 권리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땅의 일부예요. 땅의 일부. 그래서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두 개,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됩니다. 일단 물건이란 게 이런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물건에서 우리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일물권,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은 아까 독점적인 걸 특징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하나라면 소유권도 하나여야 된다. 이걸 일권주의라고 합니다. 일권주의.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외를 나중에 이거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하나가 있어. 이걸 동 단위로 판답니다. 한 동 건물이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럼 그 한 동 건물에는 소유권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101동에 호마다 소유권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1동 한 동 건물에 40세대가 있어. 그럼 소유권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0개. 예외가 나오네, 예외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또 하나. 건물 이외의 정착물들은 토지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 배추 같은 농작물들, 배추나 무 같은 거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토지에 토지에 있는 건물 아닌 정착물이에요. 따라서 이건 토지의 일부가 돼요. 그런데 내가 배추를 경작해가지고 팔을 때 배추만 뽑아서 팔아요? 땅하고 같이 팔아요? 배추만 팔죠.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토지 일부지만 따로 취급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권 외에 배추에 대한 소유권을 따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일권주의의 예외가 됩니다. 요거를 나중에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그 물권의 객체가 그래서 일권주의라는 게 하나 나오고 그와 관련된 예외 몇 가지를 나중에 추가해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외 중에 두 개를 봤어요.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하고요. 집합건물을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배추와 같은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여야 하지만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갑수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경작했다더라도 그 농작물은 을 소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땅 소유자라 하더라도 을이 경작한 거 함부로 뽑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농작물에 대해서 따로 경작자에게 뭘 인정하고 있다?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이 물권의 기초 중에서 물권의 의성질과 객체와 관련된 일권주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두 개 남았어요. 물권의 종류하고 물권의 공통효력.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이거는.